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합법과 작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이번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화면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 수학능력시험의 합법과 작문은 기본적인 유형에 매우 충실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먼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35번부터 37번 발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모든 모의고사의 시작에서 항상 출제되던 기본적인 그 담화 유형이죠. 그리고 문제 유형도 보면은 35번의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36번의 발표 계획과 발표의 반영 여부, 그 다음 37번의 발표를 학생들의 반응,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사이에 오고 간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접해본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쌤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화면을 그 수업에 맞도록 좀 바꿔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제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지문의 흐름대로 관련된 선택지를 연결하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도 살펴봤듯이 36번 문제는 이 발표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발표에 반영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36번의 1번 스택지를 보면 기억, 그러니까 청중의 관심 유발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물고기에게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도록 청중에게 요청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있죠. 여러분,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해서 발표 계획대로 도입부를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의 4번 문제. 자, 이 말하기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청중에게 상상해 봅시다 라고 한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잘 떠오르진 않으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아랫부분에도 보면은 자, 낮과 밤 중 어느 때 주로 활동할까요? 한 다음에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밤이죠. 이런 식으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발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35번에 4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5번에 3번이나 5번은 그 글의 발표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발표의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발표 주제를 선정해야 된 계기를 밝히는 건 이 발표의 시작 단계에서 좋은 전략이긴 하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발표의 시작 부분이죠. 자, 그런데 발표의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발표 주제를 선정한 계기를 밝힌다는 것은 본문에서 확인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의 2번 스택지 보면, 자, 니은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을 조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말뚱망둥어의 눈의 개폐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하겠다. 자, 지문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말뚱망둥어가 눈을 닫을 때 위로 볼록 솟아있는 눈이 아래의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어서라는 게 바로 순서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36번에 2번도 지문에서 확인이 되는 발표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 36번에 3번도 볼게요. 자, 말뚱망둥어의 눈이 개폐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뚱망둥어와 둥근 망둥어의 눈 근육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겠다. 자, 지문의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말뚱망둥어 눈 근육은 둥근 망둥어에 비해. 자, 비해서가 바로 비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36번의 3번도 발표 계획대로 지문에 잘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의 4번 디귿인데요. 자, 발표 계획의 디귿을 보면 전달할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지 보면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말뚱망둥어의 동영상과 꾸꾸리 사진을 제시하겠다. 자, 자료를 제시하고 나란히 놓인 두 사진 보이시죠? 라고 한다는 거는 동영상, 꾸꾸리의 사진 이런 거를 제시한다는 뜻인데요. 자, 근데 36번에 5번 보면
꾸꾸리 눈이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두 사진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자, 순차적이란 건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뭐를 설명하고 이어서 그 다음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보면 자료 제시를 할 때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이 보이시죠? 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은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35번의 답이 아까 4번인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3번과 5번 글의 시작 단계에서 없었던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35번의 1번과 2번은 왜 틀리냐? 자, 우선 35번의 1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뭐뭇은 뭐뭐뭐뭐이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 역시 지문에서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문제, 청중의 반응 살피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학생 1은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낸다. 자, 여기 보면 쌤이 미리 보라색으로 맞춰놨는데요. 설명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게 바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겠죠. 그 다음에 2번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상어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배경 지식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학생 3번 발표에 제시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가 바로 신뢰성이죠. 그래서 3번도 확인되고요. 자, 4번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했다. 자, 효용이라는 게 사전의 뜻을 보면은 어떤 쓸모가 있다라는 뜻으로 가치,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용도, 뭔가 쓸모 이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정보가 나에겐 꽤 흥미로웠다. 이거는 효용성의 판단이 맞는데 학생 1은 그런 내용이 없지요. 오히려 그런 설명이 빠져 있어서 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4번이 학생 1의 듣기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 정보 탐색을 하려고 한다. 자, 학생 2가 나는 누리집, 그러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해야지라고 했고 학생 3은 관련 내용을 도서관에서 찾겠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하려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어때요? 우리가 늘 풀던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시험 상황에서 가볍게 이렇게 다 맞추면서 시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38번부터 42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어렵게 내려면 꽤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제 토론이나 6월 평가원 때처럼 토론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 다행히도 학생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지문은 그렇고요. 자, 문제 유형 보면 자, 가 부분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학생 3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학생 1의 대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유형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39번 A와 B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 자, 지문 중에 보면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부분을 묶어놓고서 이 의사소통의 방식을 묻는 문제 유형도 우리가 많이 화법과 작문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가에서 대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메모하고 이제 실제 글로 활용하는 단계의 문제 출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4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글을 쓸 때 그 글쓰기 방식, 그러니까 글의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 출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 계획해서 쓴 다음에 글이 완성되면 고쳐쓰기 단계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글을 쓴 뒤에 수정 계획까지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지문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의 그 순서가 아닌 지문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선지를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선 39번 문제가 A와 B의 대화 양상의 비교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학생 3이 보존성이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빛에 취약해 변색, 퇴색이 발생하는데 빛이 안정적이다라는 이런 말을 학생 2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 종이는 빛을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자, 그러니까 변색, 퇴색이라는 말을 색이 잘 변한다. 그 다음에 빛에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빛에 강하다. 이렇게 고쳤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9번에 2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자, 학생 2가 우리의 종이문화재를 전통 한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학생 3은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자, 그 다음 빛에 더 강하다는 거지 하니까 학생 3이 더 즐기고 오래간대라고 해서 학생 2가 어떤 말을 하면 학생 3은 보존성이 좋다, 더 즐기고 오래간다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기억나나요? 자,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학생 1의 대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한정된 시간에 설명을 맞추기 위해서 쌤이 지금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화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진 않지요? 자, 학생 1의 대사 중에 그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볼까? 전통 한지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학생 2와 3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 내용을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엔 계승과 발전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환되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38번은 4번이 가장 적절한 학생 1의 대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B 부분 볼게요. 자, 39번에 3번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바로 여기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의견의 수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가 자신의 의견 제시가 되겠네요. 자, 39번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학생 3 보세요. 학생 2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라고 하니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균형된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관점의 제시지 찬반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공정하게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9번은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공정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4번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학생 3의 말 중에 이 부분이죠. 민간에서 쓰이는 한지가 대부분 품질이 낮다고 했는데 자, 학생 2의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죠. 수입산 당나무로 만든 품질 낮은 한지가 대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 그 네 말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 다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39번은 5번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었고요. 자, 아까 우리가 답은 이미 찾았는데 이 학생 1의 대화를 쭉 보면은 적극적인 태도로 참가할 것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후 모임에 논의할 사항을 안내한다든지 지금 이 학생 1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끝나죠. 내가 메모해뒀고 잘 정리해서 글 한번 써볼게 라고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1번, 2번 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화 참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합의를 이끌어낸다. 합의라는 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 둘의 그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인데 그런 거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시한 정보에 대한 출처 요구하는 내용 역시 지문에서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번은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자, 요 문장을 이용해서 4번이 학생 1의 발언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에서는 지금까지 대화로 주고받은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글로 쓰는 단계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 화면을 한번 오른쪽에 배치해 놨고요. 이 메모 화면과 그 다음에 선지 지문을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40번에 2번 볼게요.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니은, 그러니까 보존성이 뛰어나고 라고 하고서 그럼 뒷받침할 자료를 더 추가해야겠구나. 그래서 3개의 기록 유사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라는 요 부분에서 내용이 추가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자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디귿. 자 아까 기억나죠? 빛이 안정적이고 즐기고 오래간다라는 이 디귿은 전통 한지의 보존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가 제외되어서 나에 나타났다. 자 여기 보세요. 전통 한지는 보존성이 좋다라고 써있는데 원래 학생 3은 빛이 안정적이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글로 쓸 때 이렇게 제외시키고 즐기고 오래가는 보존성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활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의 1번 선택지가 이제 틀렸는데요.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자, 기억이 뭔가요? 유럽에서 이 한지를 이용해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한다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씁니까? 한지의 우수성을 밝히는 걸로 좀 써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글에서 활용된 걸 보세요.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관심이 높은데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쓰면 뭡니까?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외국도 이렇게 우리 한지를 쓰는데 우리는 정작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한지에 대한 그 대접의 차이랄까요? 외국과 대조되는 우리나라에서 한지의 위치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0번은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외국과 대조를 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4번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리을은 전통한지의 품질 유지하는 방안으로 범주화되어 나에 반영되었다. 자, 미음이 뭔가요? 정부 차원에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메모한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재료 측면에서 국내산 당나무만을 사용하고 제작 기술 측면에서 전통 방식을 생산하고 기술 전수 교육도 해야 한다. 이게 한지의 품질 유지 방안이 되겠죠. 그 다음 40번에 5번 미음. 자, 미음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 잘못했네요. 자, 리을은 이렇게 전통 방식, 당나무, 기술 전수라고 하는 걸 좀 분류해서 써보자. 그 다음 미음은 정부 차원의 방안을 좀 써보자.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자, 그럼 40번에 5번. 전통 한지의 사용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썼다. 자, 여기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전통 한지를 장려하고 어쩌고 하는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40번에 5번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41번.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거는 맞는 선지만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자, 바로 답이 3번인데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고 실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 여기 화면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일예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전통한지는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아 의류와 침구류 제작에 사용돼서 응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 기대된다. 그게 바로 실현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41번은 3번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2번 고쳐쓰기 문제죠. 자, 고쳐쓰는데 수정 계획이 있어요. 자, 어떤 수정 계획을 썼길래 이렇게 고쳐졌는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은 바뀐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자, 바로 이 부분이 많이 고쳐졌죠? 그래서 쌤이 미리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세 줄로 써 있던 부분을 자, 이렇게 좀 늘리면서 지금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바로 이 글의 결론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한지의 원형을 지켜나가기 위해 품질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한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란 바로 이 문장을 요약적으로 한 번 더 제시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쳐진 내용이 이렇게 고쳐졌다면 바로 3번. 한지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향이 드러나도록 써야겠다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거나 아니면은 계승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거나 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 표현이 있긴 있어요. 따라서라고 하는 접속 표현이 있긴 한데 일단 이 접속 표현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으니 수정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았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자,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다룬 내용을 삭제하고 대체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제시하고 있으니까 42번은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장문이죠. 장문을 하는데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살펴보면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지문에서 있으면은 되고 없으면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초고를 읽은 교사의 조언을 반영해서 A를 작성한다. A가 제목이 글의 제목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교사의 보기의 설명으로 제목 붙이기 문제고요. 자, 마지막 요게 이제 3점짜리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문제. 자, 우리가 늘 많이 풀어보던 유형이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43번은 글에 있으면 적절한 거고 없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43번은 근데 순서가 좀 지금 화면을 보면 알지만 뒤죽박죽이죠. 우리가 선지 만들 때 이렇게 선지의 길이 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글의 진행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선지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문제 풀 때 좀 헷갈리곤 하죠. 자, 43번에 5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자, 눈에 딱 보이죠? 자, 미래세대의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야겠다 해서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 43번에 3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원인. 자, 여기 지문 역시 그대로 대응되죠? 이런 원인은 참으로 여러 가지다 해서 이렇게 내용 전개시켰고요. 그 다음 43번에 1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자, 여기 보면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방안이 뭔지 이렇게 또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43번에 4번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형성의 중요성. 자, 그대로 대응되죠? 그러면 지금 뭐만 발견이 안 됩니까? 자, 바로 2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이것은 지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돼서 발견되지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4번이요. 자, 선생님의 충고를 통해서 제목 붙이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쉬워요. 왜 쉽냐면은 보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본적으로 다루되 글의 오문단에서 말하는 바가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오문단이 다행히도 딱 세 줄밖에 없죠. 특히 바로 이 부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청소년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키워드가 제목에 드러나면 되니까 요 키워드를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5번밖에 없죠. 자, 기후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삶에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을 실현하자. 자,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게 뭡니까? 삶 자체에서 실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5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건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죠. 자, 이제 3점짜리 문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맞추면 이제 화작은 모두 다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초고를 보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데요. 자, 45번에 3번부터 한번 볼게요. 디귿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에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으로 1문단에 추가했다. 왜 쌤이 3번부터 설명하는지 알겠죠? 1문단에 보기에 제시된 자료 중에 디귿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전문가의 예측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디귿에 보면 땡땡 생태환경연구소 아무개 박사는 이렇게 전문가의 예측을 인용해서 자료로 제시를 했으니까 3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1번 선택지요. 자, 1번이 답이죠. 자,
기억-1. 자, 지금 요 동그라미 그래프요. 원형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자, 그래프에서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서 27.8%에 해당한 요 부분이요. 또는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 여기 19.5%.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47%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절반 가까운 학생들의 견해라는 거죠. 자,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한 이유로 이 문단에 구체화시켜 보겠다. 자, 근데 이 문단을 보세요. 자, 이 문단에 보면 청소년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첫째, 우선 기후 대응 방안에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알아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참여하지 않느냐? 자신의 실천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형 그래프에 활용된 자료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자료죠.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무관심하거나 또는 정보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선택지가 바로 잘못된 선택지다. 선지에서는 요거의 근거 자료로 원형 그래프를 쓰라 했지만 사실은 요거의 근거 자료로 쓰는 게 더 적절하다는 뜻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1번이 답이에요. 선택지가 1번이 답인 걸 빨리 찾으면 기분이 좋지요. 왜냐하면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잖아요. 2, 3, 4, 5를 빠르게 읽으면서 맞군 이러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도 일단 수업이니까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자, 기억-1과 기억-2를 활용하여 청소년 다수가 참여 활동들을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 자, 여기 34.6%에 해당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 여기 보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퍼센트가 높은 것만 한번 쌤이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요런 기후변화 대응의 사례로 3문단에 추가하겠다. 왜 3문단에 이 내용을 추가해야 되냐? 3문단에 보면 요런 말 있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이라는 요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니까 4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스택지요.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해서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나 캠페인 등 지역사에 연계될 수 있는 활동들을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학교가 지원할 사례로 어디에? 4문단에 구체화하겠다. 자, 여기 보면 긍정적 인식의 형성, 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니은 자료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적절한 자료 활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2번. 자, 요 신문기사 자료 활용하면 기존의 교육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한계를 지적하며 세미나 참여자들이 동의한 내용. 자, 여기 기후대응 세미나가 개최됐고 참여자들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이용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학교 교육의 변화 방안으로 4문단을 보강하겠다. 자, 2번과 5번 모두 4문단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문기사 자료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능 언어 영역 화법과 작문 한번 분석 강의를 해봤는데요.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그렇게 다 어렵지 않게 평소 유형대로 풀었으면은 실수만 안 했으면은 다 무난히 잘 맞췄을 거고, 혹시 지금 그 1, 2학년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다양한 유형별로 공부를 해두면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